예,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그 점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기독교 신학 관점에서 또 살펴본 게 있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공부했으니까 이번에는 기독교 세계와 철학 세계에서 이해하는 인간, 이렇게 한번 큰 타이틀을 나름대로 정해보고 비교를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시면 이 철학자들은 맨 처음에 자연이 무언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연에 대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궁금을 해. 그래서 우리 인간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인간에 대해서 탐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탐색을 하면서도 인간의 외면만이 아니라 전 내면의 세계, 그래서 아까 제가 하트, 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한번 파악을 해보자. 바로 그 점 때문에 윤리 혹은 도덕이라는 그 개념을 다루게 된 거지요. 자, 그래서 윤리가 뭐냐?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한마디만 기억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 자신을 알아라. 내가 나 자신을 모르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도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알고, 내 친구를 어떻게 알고, 또 우리 과장님을 어떻게 알고, 우리 또 중대장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바로 이것이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다루겠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윤리가 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영역, 저기 1번, 2번, 3번은 눈에 보이는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4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역, 저 너머의 이데아의 세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에 해당이 되는 부분 혹은 지옥에 해당이 되는 부분. 보세요, 이슬람도 천국 지옥이 있잖아요. 기독교 천국 지옥이 있습니다. 또 불교에서도 천당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한 종교는 다 내세의 세계를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전문적인 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교성을 가지고서 이 철학자들이 종교 영역을 탐색했다고 하는 거,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가 뭔가, 아까 제가 플라톤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시대가 조금 흘러서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인간의 고등한 윤리를 다룹니다.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거지요. 그래서 에피큐로스가 창시한 에피큐리아니즘, 그 다음에 제노가 창시한 스토이시즘, 바로 이러한 철학 사상들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기독교의 경우에는 이 철학하고 이 점에 관해서 1, 2, 3, 4, 5번을 중심으로 해서 대조를 해봤을 때 어떤 독특한 차이점은 없나? 공통점은 없나? 저는 이제 주로 공통점에다가 초점을 한번 맞춰봤습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 철학자들은 자연이 뭔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지요. 그런데 기독교의 경우에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천지, 다시 말하면 이 우주 삼라만상 자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물론 내용 전개는 다르지만은 이 기독교에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철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그런데 창세기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는 상세한 그러한 그 인간 창조 부분이 나타납니다. 모든 자연물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맨 나중에 인간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이 바로 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 인간 중심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 보면은 흙을 잘 오물딱조물딱 잘 다루셔가지고 인간의 육체, 아담 할아버지를 만드시고,
젊은 청년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영혼을 거기에 넣어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철학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못 나가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인간 중심의 창조를 다루고 있어요. 1번, 2번까지 물론 이제 정확한 어떤 내용, 구성적인 것들, 컨텐트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좀 차이는 많지만은 어쨌든 그 영역은 다루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윤리가 뭐냐?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아라. 윤리가 뭔가?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공부했듯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림으로써 원죄, 죄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원죄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원죄 때문에 속성이 타락하다 보니까 자범죄를 또 범하게 됩니다. 스스로 자자, 범할 범자, 죄죄자, actual sin,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 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3장에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니까 그의 스라의 자식들인 가인과 아벨,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자범죄가 나타나잖아요. 원죄가 원인이 되고 자범죄가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인과관계를 형성합니다. 바로 이것이 3번 윤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리를 파괴하는 거, 그게 죄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데아의 세계가 뭔가? 플라톤 그거 다뤘지 않습니까? 이데아의 세계가 뭔가? 그런데 저희 성경에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 헤븐즈, 복수 형태입니다. 1층천은 대기권 영역, 2층천은 살아갈 수 없는 대기권 밖의 영역, 3층천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플라톤에게 그걸 물어보면 이데아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데아의 세계들이 논하지 않습니까? 또 인간의 고등한 윤리를 논했지요. 철학에서 에피큐리아니즘, 스토이시즘, 참된 행복을 논하잖아요. 진정한 윤리와 도덕을 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이 창출, 레민, 신 5권의 성경에 윤리관을 압축을 해가지고 엑기스를 추려내면 10가지의 계명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이게 뭡니까? 윤리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창세기 1장에 우리 인간은 이마고 데이, 그래서 모럴 이미지, 하나님의 도덕적인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 동물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격적인 존재이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명령하는 이거는 하라, 이거는 하지 말아라, 그 모든 법조문들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인 문제지요. 그래서 언뜻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철학 분야하고 기독교 신학 분야하고 겹쳐지는 부분이지요. 물론 이제 내용은 또 다릅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면 천지 차이가 있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 그런데요, 철학과 종교와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철학과 종교와의 경계선은 뭐냐?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그대로 버려두면 안 되지요. 용서하고 구원을 시켜야 됩니다.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첫 번째 장에서 두 번째 장에서 상세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철학에서는 이 부분을 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1번에서 5번까지는 공통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6번에서는 굉장히 현저한 차이가 난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철학과 종교와의, 이게 종교는 기독교가 되겠습니다. 철학과 종교와의 경계선이 바로 이 5번과 6번 사이. 6번의 내용은 철학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건 바로 기독교에서 다룬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알렉산더의 삶과 유언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알렉산더의 삶과 유언, 요거는 제가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하나 좀 첨부하는 의미에서 인어디션의 의미입니다. 부가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한테 좀 강의를 해보고 싶다 해서 마련을 한 겁니다. 자, 알렉산더 세계 3대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자, 여기에 보면은 알렉산더의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 흔히 그냥 필립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본래는 이 마케도니아의 왕자였습니다. 여기가 이제 발칸 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테베 지역인데, 이 테베 지역이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 알렉산더 아버지 이때 이기 세력이 굉장히 강했어요. 폴리스,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수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베에서 이 마케도니아를 좀 이렇게 경계심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의 왕자였던 왕자 시절에 필리포스 2세를 볼모로 여기 잡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훗날에 이 테베하고 여기 만티네이아, 이 양쪽 도시국가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테베 지역에 테베가 이 싸움에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테베의 힘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지요. 이때 볼모로 잡혀있던 필리포스 2세가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 나라인 마케도니아로 돌아가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알렉산더가 되겠습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딸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들은 한 명밖에 없었대요. 알렉산더 혼자밖에. 그래서 내 아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야 되겠다 해서 바로 아까 설명을 드렸던 아리스토텔레스를 스승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선생님이 되겠어요.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얼마나 힘이 강했던지, 이분은 이제 밀집 보병이니 기마병 전술 이런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발칸 반도를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필리포스 2세가 여기만 우리가 만족하지 말고 저 동쪽, 이 지도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 동쪽의 페르시아 지역까지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온 발칸 반도의 도시국가들을 독려합니다. 근데 여기 앙심을 품은 이 쪽에서 이 필리포스 2세를 암살을 시켜버려요. 출정을 막 하려고 하는데 암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살밖에 안 먹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드디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테베하고 아테네, 아테네는 지금 그리스 수도지요. 이 폴리스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야,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때문에 우리가 다 점령을 당했잖아. 저 알렉산더 2세 나이도 어리고 아무런 경험도 없어. 우리가 이때 난을 일으켜가지고 원래 우리 지위를 되찾자, 알렉산더를 죽이자, 반란을 일으켰는데 웬걸 알렉산더가 너무나 손쉽게 이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아버지 필리포스 2세보다도 더 강한 실권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군대를 몰고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 이수스, 거기에서 승전을 합니다.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다리우스 3세를 패퇴시키고 계속 내려가면서 비블로스, 시돈, 그리고 티루스, 시돈과 티루스를 합해가지고 페니키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리 항복합니다, 말굽으로 짓밟지 마세요. 이스라엘 쉽게 정복을 하고 팔레스틴의 가자 지역을 점령을 하고 더 내려가서는 이집트까지 점령을 하고 마지막에는 동쪽으로 쫙 진군해서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게 되면서 드디어 페르시아는 323년에 패망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가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 여기 빨간색 표시 있죠? 이 지역은 전부 다 알렉산더가 점령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동쪽하고 서쪽 지역, 이 발칸반도 지역하고 이 동부 지역의 문화를 잘 교류해야만 효율적으로 통치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동서융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도서관도 많이 세워야 되고 도로망도 잘 닦아가지고 왕명도 전달을 하고 또 비상사태시에 군대를 파송할 때 도로가 잘 닦여야 되거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실제로는요, 모든 길은 마케도니아로 통한다. 이게 오히려 원조가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훗날에 그걸 본딴 거지요. 그 다음에 목욕탕을 건축을 하고, 목욕탕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정치를 논합니다. 철학을 논합니다. 학술의 제2의 학술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폐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언어도 서로 틀리면 교류하기가 힘들어. 언어도 통일하자. 종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코인의 헬라어로 언어를 통일해 버립니다. 요즘의 영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여 개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대형 도시들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 보시면 알렉산드리아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북쪽에 있는 요 알렉산드리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요. 여기도 있지요. 뭐 많잖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이 큰 대형 도시들을 70개가 넘게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도시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불과 한 5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5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도 한양, 서울, 한양의 인구가 1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훨씬 전에, 2000년도 2300년 전에 이 한 도시가 100만 명이다. 엄청난 겁니다. 그때 로마 인구가 100만 명, 알렉산드리아 인구가 100만 명, 세계 두 손가락에 꼽는 대형 도시가 된 거지요. 자, 큰 틀에서 보면 여기에 진하게 칠해져 있는 이 부분, 갈색 처리된 부분, 보라색하고, 이 부분이 바로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 알렉산더 대황제의 엠파이어, 제국이다.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입니까? 자, 요거는 제가 저희 신학교의 학장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얼른 메모를 해놨다가 옮긴 내용이에요. 유정상 학장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배운 내용을 여기에 옮긴 겁니다. 여기 이제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알렉산더한테 어느 날 물어봤대요. 왕이 되시면 무슨 일을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히랍을, 그리스 지역을 통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시겠습니까? 소아시아를 통일할 겁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팔레스틴과 이집트까지 다 점령을 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땅이 넓잖아요. 페르시아와 인도까지도 내가 통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자꾸 물어보니까 더 이상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 결국 나도 나이가 들어서 죽겠지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다면 멀리 돌아 죽으나 지금 당장에 죽으나 매일반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제가 사실은 과제물 하나 여러분들 요청할 텐데 관련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광대륙을 점령을 했는데, 이제 30살 조금 넘어가던 무렵에 인도하고 전쟁을 치르면서, 인도에는 또 이 코끼리 떼가 많이 동원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싸우다가 거기에 떨어졌어요. 그래 중상을 당했네. 또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열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열병에 걸렸다, 이제 그래서 죽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이 아들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후계자가 누구라는 것을 지명을 하지도 않고, 어쨌든 내가 병 나아가지고 좀 더 오래 통치를 해야 되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내가 이제 틀렸구나, 더 이상 살기 어렵겠구나, 그렇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한 다음에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여러 가지 유언을 남기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였는가 하면, 내가 죽으면은 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놓도록 해라. 구멍을 뚫어가지고 관 양쪽에다 오른팔 왼팔을 이렇게 내놓도록 해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이 마케도냐가 어떻게 됐느냐 보면은, 그의 휘하 장수 4명이 아주 뛰어난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은 마케도니아 본토를 차지하고, 루시마코스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작은 아시아, 마이너르 에이지아라고 했어요. 소아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셀레우쿠스는 수리아와 동방 페르시아 지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메우스는 이집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산드로스 있잖아요, 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알렉산더가 33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아내는 북아프가니스탄의 출신 여성이었습니다. 동서융합 정책을 실시하면서 의도적으로 동양인하고 결혼을 했던 거지요. 그래서 수하 장수들한테도 나를 본받아서 이 동양인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도록 해라, 그걸 권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카산드로스가 이 마케도니아 본토를 차지하면서 그 알렉산더 왕비 있잖아요, 록산나라고 하는데 왕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을 때 그 아들을 임신하고 있었지만은 그 아들이 태어나지를 못했죠. 알렉산더가 미리 먼저 죽었습니다. 유복자지요. 그래서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왕비 록산나와 유복자, 그 이름이 에구스라고 합니다. 이 에구스를 살해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대정복자 집안인 알렉산더 가문은 순식간에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인데 여기 이제 카산드로스 마케도니아, 여기가 소아시아 루시마쿠스, 셀레우쿠스가 수리아와 이란 지역,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프톨레미가 남쪽의 이집트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광대한 대륙을 점령한 장본인이 알렉산더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본인은 피땀 흘리며 싸웠지만 얻은 것이 뭔가요?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와의 대화 있지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요?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요? 맨 마지막 대답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도 죽겠지요. 그러면 지금 죽으나 나중에 죽으나 그 죽음의 차이가 뭡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뼈있는 말을 확 찍어가지고 질문했던 그 내용, 참 가슴팍에 와닿는 말씀이지요. 자, 여기에 또 이제 과제물 하나 더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시간을 한 30분 정도로 안배하셔서 이 내용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의 인생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는 왕이었어요. 명령 한마디 탁 내리면은요, 신하들이 그 명령에 따라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알렉산더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대정복자 아닙니까? 징기스칸하고 나폴레옹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세계 3대 정복자 세 손가락에 꼽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나중에 카산더에게 완전히 멸문지화를 당하잖아요. 자, 이 알렉산더, 그리고 관을 손 밖으로 내놓고 모든 사람들 쳐다보게 하라.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무엇이 값어치 있는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요. 황금덩어리 많이 모은 거, 은덩어리 많이 모은 거, 높은 직위에 올라가는 거, 천하를 호령해 보는 거, 그게 영원히 갑니까?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렉산더의 교훈을 통해서 학생 자신에게 한 번쯤 심사숙고해가지고 고민하면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알렉산더처럼 불과 한 10년 정도 부귀영화 누리고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나 그때 멸문지화 당해도 좋습니다, 10년만 부귀영화 누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 하고 계신가요? 그건 참된 이상도 야망도 가치관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일평생의 삶의 역정,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을 생각하면서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 용지 3분의 1종 내지는 반 페이지로 정리를 하시고 토요일까지 꼭 올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동영상을 들었어도 이 과제물을 제출을 하지 않으면
결석 처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과제물 가산 점수가 부여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셔서 과제물 9번, 10번을 한 페이지로 작성을 해서 파일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